세상에는 소소하게 부릴 수 있는 사치들이 꽤 많습니다. 넷플릭스 유료 결제하고 한 편도 안 보기, 카트 빌리고 동전 회수 안 하기, 쭈쭈바 꼭지 안 먹고 버리기, 그리고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육성재 씨, 김세정 씨, 오뚜기 3세 함현지 씨도 그랬고 SK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도 이건 못 참죠. 최태원 회장이 최근 SNS를 시작했습니다. 은근히 보이는 저택이나 의외의 인맥들이 연일 화제였는데요. 한 팔로워가 요플레 뚜껑 핥아 드시냐 물었더니 달린 본인 등판 댓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기사까지 쏟아졌어요. 우린 모든 떠먹는 요구르트를 요플레라 부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빙그레에서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땐 본사에 항의 전화 오고 사람들 막 토하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떠먹는 요구르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요플레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입니다. 돈슐랭에서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던 말,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자가 유리하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 빙그레 요플레는 좀 다릅니다. 선발주자였는데도 잘 팔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상대해야 할 경쟁업체가 무려 한국 야쿠르트와 삼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빙그레에게 굉장한 행운이 따라줍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구르트, 발효유는 기원전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았던 게 발효유입니다. 유럽에선 옛날부터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잘 팔렸는데요. 한국에는 비교적 늦은 1971년에서야 들어옵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탄생하면서 발효유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돈슐랭 팔도 비빔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프레시 매니저,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엄청난 영업 덕분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야쿠르트에 든 균을 마시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이걸 깨뜨린 게 바로 프레시 매니저분들이었거든요. 이 야쿠르트가 집에도 깔리고 직장에도 깔리는 거죠. 자, 계획한 대로 이 야쿠르트가 잘 팔려나갑니다. 왠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 음료를 마실 거라는 확신도 섭니다. 여기저기서 이 발효유 판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야쿠르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한국 야쿠르트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 이건 완전 판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뚫으려면 다른 카드가 있어야 했죠. 그때 기업들이 눈에 띈 게 바로 이 떠먹는 요구르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삼양식품이었어요. 81년 삼양 요거트란 제품이었는데요. 모르셨겠지만 이게 국내 최초의 떠먹는 요구르트였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삼양이야 워낙 대기업이었고 라면이 주력 사업이었으니까 크게 타격받지는 않았지만요. 자, 이 삼양식품이 요거트 출시에 여념이 없던 1981년 다른 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발효유 업체인 소디마라는 프랑스 낙농조합연합과 빙그레가 기술 제휴를 맺은 겁니다. 빙그레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이 소디마는 6개 낙농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욜라와 코플레를 결합해서 만든 게 바로 요플레라는 이름이었죠. 요플레 로고의 이 꽃잎 6개는 6개의 낙농조합을 뜻하는 거라고 해요. 아무튼 이 요플레는 당시 전 세계 33개국에서 팔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브랜드였는데요. 빙그레가 무려 이 소디마와 요플레 계약을 맺고 83년에 요플레를 출시하게 된 거죠. 그래도 명색이 프랑스에서 만든 찐 요구르트인데 잘 팔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 비쌌거든요. 83년 처음 요플레가 나왔을 때 400원이었는데요. 당시 라면 한 봉지가 100원, 버스비가 110원이었거든요. 낯선 데다가 비싸기까지 하니까 손이 잘 안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야쿠르트를 먹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떠먹는 요구르트는 더 낯설었습니다. 야쿠르트에 비해 신맛이 더 강했었거든요. 당시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쉬웠다고 생각한 거죠. 빙그레 본사에 소비자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반품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걸 먹고 토하는 사람까지 나와요. 당시 요플레 최대 수요자가 빙그레 모기업의 구내 식당일 정도였어요.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었죠. 이 요플레 한번 팔아보겠다고 당시 빙그레 영업사원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강남 같은 부촌에 찾아가서 집집마다 요플레를 넣어뒀거든요. 제발 한 번만 먹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87년 떠먹는 요구르트 시장은 겨우 14억 원. 많이 팔았네? 싶지만은 당시 한국 야쿠르트의 매출이 1000억 원이었어요. 체급 차이가 나도 너무나죠. 하지만 언제나 버티는 자에게 기회는 옵니다. 요플레가 88년 서울 올림픽 공식 제품으로 지정됐거든요. 올림픽이면 유럽 사람들도 오고 미국 사람들도 오죠. 이 사람들은 떠먹는 요구르트, 요플레가 익숙한 겁니다. 올림픽이 열린 16일 동안 선수단이 먹은 요플레만 30만 개, 올림픽을 보러 온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사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국내 소비자들도 인식이 달라집니다. 나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요플레가 슬금슬금 우리 곁에 자리를 잡은 거죠. 이걸 본 다른 회사들도 이 시장으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혜태유업의 요러브, 한국야쿠르트의 슈퍼백, 메일유업의 바이오거트, 남양유업의 꼬모, 서울우유의 요델리까지
1987년엔 14억 원이었던 시장이 4년 뒤엔 1267억까지 성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요플레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까지 받으면서 6년을 홀로 버텼잖아요. 게다가 유럽에서 온 찐 제품이죠. 그동안 고생하면서 못 팔았던 거 보상 좀 받나 했는데 정작 1위는 다른 곳이 가져갑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슈퍼백을 출시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거든요. 한국 야쿠르트는 뭘 해도 되는 거죠. 88년 떠먹는 요구르트가 53억 원어치 팔렸는데요. 이 중에 슈퍼백 매출이 33억 원이었습니다. 이 매출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최강의 영업 조직 야쿠르트 아줌마들 덕분이었죠. 당시엔 누가 뭐래도 떠먹는 요구르트의 대세는 슈퍼백이었어요. 그래 2위 정도면 잘했어 싶었는데 92년에는 메일 유업의 바이오거트에 밀리면서 3위로 떨어집니다. 아니 세계에서도 잘 나간다는 요거트를 가져와도 1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는 날이 오긴 왔습니다. 2001년 거의 10년 만에 이 요플레가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돈슐랭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 상품이 1위를 가져가면 이걸 뒤집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자댕 같은 1세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10년 만에 스타벅스를 이긴 꼴이죠. 요플레가 이걸 해낸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쟁 기업들이 떠먹는 요구르트를 외면한 겁니다. 이 떠먹는 요구르트의 인기가 급격하게 식어버렸거든요. 숟가락이 따로 필요하니까 먹기도 불편하고, 당시 이 떠먹는 요구르트는 아이들 간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대신 먹기 편한 맛있는 요구르트가 성인들의 건강 음료로 자리 잡으면서 떠먹는 요구르트 시장이 잠식당한 거죠. 불가리스, 메치니코프 같은 요구르트가 등장한 게 바로 이때고요. 그래프만 봐도 맛있는 요구르트는 계속 잘 팔릴 낌새가 보입니다. 근데 떠먹는 요구르트는 누가 봐도 하락당인 겁니다. 경쟁업체들이 슬금슬금 발을 빼더니 거의 나몰라라 합니다. 한국 야쿠르트도 그랬어요. 95년에 메치니코프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초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5년 뒤에는 위를 출시합니다. 이건 역시 대박이 났죠. 한국 야쿠르트뿐만 아니라 메일 유업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시는 요구르트로 포커스를 옮깁니다. 될 만한 시장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런데 빙그레는 요플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시는 요구르트가 대박을 치던 그때 빙그레는 뭘 했을까요? 계속 요플레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리뉴얼을 하면서 요플레를 놓질 않았습니다. 왜 한때 어머니들 피부에 요플레 바르는 게 유행이었죠? 목욕탕 가서 바르고 집에서도 바르고 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시 빙그레 영업사원들이 미용실까지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또 떠먹는 요구르트 중 최초로 멀티 패키징까지 했었고요. 빙그레가 요플레를 놓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시는 요구르트에 올인할 상황이 안 됐거든요. 97년에 뒤늦게 닥터 캡슐을 출시하긴 했고 또 어느 정도 팔리긴 했지만은요, 그렇다고 요플레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요플레는 빙그레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니까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 판매량은 좀 떨어져도 오래전부터 판매해 왔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외면한 틈을 타서 전력 질주한 거죠.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 2000년대 들어서 슈퍼백과 바이오거트의 판매량은 떨어지는데 요플레는 계속 팔렸거든요. 이때부터 요플레가 떠먹는 요구르트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버립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행운이 옵니다. 2000년대 중반쯤부터는 20대 여성들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떠먹는 요구르트가 주목받게 됐어요. 식사 대용으로 이 요플레를 먹는 거죠. 요구르트의 트렌드가 마시는 것에서 떠먹는 걸로 다시 뒤바뀐 겁니다. 1인자인 한국 야쿠르트마저 외면했던 이 떠먹는 요구르트 시장에서 버티고 버틴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본 거죠. 떠먹는 요구르트는 요플레, 이 공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아차 싶었겠죠? 뒤늦게 다시 떠먹는 요구르트 시장에 들어오지만은 요플레를 못 이깁니다. 몇 년 동안 묵묵하게 간극을 벌려온 이 요플레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이후로도 떠먹는 요구르트는 다이어트 식단처럼 이미지 메이킹 됐는데요. 2000년대의 플레인 요거트 붐, 그리고 2010년대엔 그릭 요거트 붐이 불면서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천장 뚫고 올라가는 거죠. 2002년 요플레가 400억 원의 매출을 냈는데요. 2019년에는요, 인터넷 판매를 제외한 소매점에서만 1,400억 원어치를 팝니다. 개수로는 380억 개 이상이 팔렸죠. 같은 해에 마시는 요구르트 1위인 불가리스가 883억 원어치 팔린 걸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플레는 지금도 인기가 엄청나죠. 하지만 이 대박적 인기 뒤엔 트렌드 변화라는 행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먹는 요구르트가 침몰했던 90년대 중반, 이게 다시 유행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거대한 성공은 사소한 행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요플레 뚜껑을 핥을 때마다 이 스토리를 떠올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